안녕하세요. 달리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의 ADHD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증상입니다. 저한테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까지 가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진단입니다. 어떤 검사들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가격은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약입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무기력, 불안, 우울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는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저는 이 공시를 준비하기 전에 좀 오래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이 제가 그 시험에 4번째 떨어지는 해였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4번째 떨어지는 거라면은 ADHD를 의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인정할 만큼 공부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스터디 위드미를 시작하기 전에 저 스스로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려고 조금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책을 펼쳐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책이 펼쳐져 있긴 한데 한 장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야 했는데 하루에 강의 하나를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강사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그걸 하나를 50분짜리를 다 들어야 하는 건데 강사님이 말씀하신 동안 저는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50분짜리 강의 하나 듣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뭔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에 좀 집중하는 걸 되게 못하는 것 같다라고 그때 느꼈고요. 두 번째로 우울, 불안, 무기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사실 제가 병원에 갔던 이유는 첫 번째 그 집중력 문제 때문이 아니었고요. 제일 처음 병원에 갔던 건 무기력, 불안, 우울 때문이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집중을 못하는 게 우울함이나 불안함 아니면 무기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우울증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우울함이 조금 있고 그다음 불안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약도 처방을 받아서 먹었었어요. 그런데 약을 받아서 먹었지만 저는 솔직히 약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도 약을 2주 정도는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저는 그때가 제일 좀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받았는데 이 약도 나한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게, 그래서 저는 평생 이렇게 항상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무기력한 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성인 ADHD에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거기 자가진단표가 자가진단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해당하는 걸 체크를 해봤더니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쪽인가 싶어서 ADHD 검사를 하는 병원을 검색을 해서 예약을 하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집행기능 결핍 척도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집행기능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요소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고 이것들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집행기능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일을 결심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제가 해당하는 정도를 점수로 고르는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계획한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한다 라는 질문이 있으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5점을 체크를 하는 거죠. 이 검사가 CAT였고요. 주의력을 구성하는 게 여기선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단순 주의력, 선택 주의력, 지속 주의력, 분할 주의력, 작업 기억력이 있습니다. 단순 선택 주의력은 원하는 정보를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억제 지속 주의력은 반복되는 자극이나 행동에 일정한 반응을 유지하거나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간섭 선택 주의력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여러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분할 주의력은 2가지 이상의 자극이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기억력 같은 경우는 단기간 동안 여러 자극을 순서대로 기억하기 위해 주의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해요. 아마 이거는 외워서 순서대로 도형을 눌러야 됐던 그런 검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검사들을 다 합해서 거기에 초진비까지 합해서 한 27만 원 정도 내고 왔던 것 같아요. 특히 CAT라는 검사가 조금 비쌌던 것 같은데 제가 검색했을 때는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그거를 평균으로 보통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AT 검사만으로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초진비나 다른 검사까지 포함을 하면 저처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검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격 쪽에서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입니다. 보통 ADHD 치료약이다 하면 콘서타나 메디키넷을 처방을 받으셨을 건데요. 저도 콘서타를 처방을 받았었고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콘서타랑 메디키넷은 성분은 똑같은데 지속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콘서타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메디키넷 같은 경우는 좀 지속 시간이 짧은 대신에 효과가 좀 빨리 그리고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메디키넷 같은 경우 하루에 2번으로 나눠서 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좀 자주 먹는 건 불편할 것 같아서 콘서타로 처방을 받았고 콘서타 같은 경우는 지속 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라고 들었고 메디키넷 같은 경우는 지속 시간이 6시간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증상이 크게 2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집중력이 짧다. 이게 아까 그 CAT 검사에서 나왔듯이 저는 이제 어떤 집중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주변에 다른 자극들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거기에 집중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는 행동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한 가지 생각에 오래 집중을 못하고 첫 번째 생각을 했다가 2번째 생각으로 금방 옮겨가고 2번째 생각하다가 갑자기 3번째 생각으로 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날 너무 정신이 없어요. 에너지도 그만큼 많이 썼어요. 정작 보면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 마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생각이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이던 게 조금 차분해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의 순서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좀 체계적으로 조직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여유가 생기는 느낌이고 하루 동안 해야 되는 양의 일들을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쨌거나 마칠 수는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는 큰 변화였어요. 두 번째 증상으로는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게 있었는데요. 저는 약을 먹었을 때 제일 크게 느껴지는 변화가 기운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작용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을 먹기 전에는 정말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약을 먹고 나면 뭔가 할 수 있는 기운이 생겨요. 뭔가 의욕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거나 불안했던 게 조금 가라앉고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날들이 쌓이면 우울하고 불안했던 게 좀 잊혀져요. 괜찮아져요.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던 건 식욕부진, 밤에 잠이 좀 안 올 수 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뛸 수 있다. 그리고 신경과민, 요런 게 있었고요. 제가 직접 겪었던 걸로는 밤에 조금 잠이 잘 안 오는 거? 요런 정도는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약을 처음 처방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약을 먹어보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건 그만큼 약효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좀 심한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약의 용량을 조절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약에 의존성이 있느냐였거든요. 근데 제가 의존성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의존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정확히 의존성이었는지 중독성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단을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ADHD의 공존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병원에서 주신 책자예요. ADHD와 함께 나타나기 쉬운 질병들이라고 되어 있고 ADHD에 나타날 수 있는 공존질환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 불안이 사회적인 불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인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받을 비난이 두려워서 사회적인 상황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안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해내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우울이 누적되고 그래서 우울과 불안, 무기력이 되게 오래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ADHD의 공존 질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우울하고 불안해서 병원에 가서 약까지 처방받았는데 그 약을 먹었을 때 왜 효과가 없었는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ADHD를 치료해야 우울이나 불안도 같이 치료가 되는 거였어요. 여기 공존질환 쪽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있는데 나는 이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약까지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하는 분들은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이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시면 대표적인 ADHD 증상이 있어요. QR코드도 나와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HD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부터는 다시 스터디 위드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